안녕하세요. 땡큐 서울원 이비인후 가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가정원 땡큐 TV의 제목은 비인도암 6개월밖에 못 사나입니다. 비인도암을 포함해서 다양한 두경부암들의 치료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김우빈 씨가 암 진단 때 짧으면 6개월이라고 해서 무서웠다, 뭐 이런 어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몇 개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두경부암, 이 비인도암을 진단하고 뭐 치료하는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사 내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짧으면 6개월이라고 그러면 엄청 그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환자분들께 비인도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인제 비인도암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짧으면 6 개월밖에 못 사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통은 인제 치료가 잘 되니까 열심히 치료를 잘 받아 보세요."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인도암이 어떻게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고런 걸 이제 자료를 보여 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7 년도에 비인도암을 진단받았고, 그때 당시 뉴스 기사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으신 걸로 아는데, 담당 주치의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배 교수님이신데, 직접 한 번도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2017 년도는 제가 비온 뒤에 첫 그 방송을 나온 게 2017 년도였고,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홍해글 박사님이 진행하시고 제가 옆에 앉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메디텔이라고 하는 메디텔 시즌 2 첫 번째 방송에 제가 출연했고, 그때 잠깐 이분의 그 비인도암 진단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짧으면 6 개월이란 말이 무서웠다고 되어 있고, 2017 년도에 비인도암 판정을 받았는데 2 년여간 투병 후에 2019 년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통 인제 투병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환자분들 일반적으로 병과 싸우는다는 의미인데, 정확한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정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투병했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2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은 2년 후에 완치 판정을 하진 않고요.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 5년 생존율이 어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년 생존율이 일반적으로 인제 5년 후에도 재발 없이 잘 살아 있으면 완치되었다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쪼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제 알려져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달랐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오존 생존율이 70에서 90% 수준이다. 그러면 조기라고 하면 보통 암 병기로 1 기, 2 기를 1, 2, 3, 4기 중에 1 기와 2 기를 얘기하는데, 조기에 1 기, 2기 발견했는데 5년 생존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치랑 좀 달라서 이거는 자료도 한번 다시 찾아봤고요. 그리고 비인도암이 드문 암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10만 명당 1명 정도 생기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고요. 근데 국내에서 비인도암 유병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34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유병자라고 하면 비인도암을 앓고 있는 이제 완치 판정 받기 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5년 치료 시작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반적 유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이 2014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3년 정도 지난 암 통계 자료들이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021년 자료가 최신 자료인데, 굉장히 오래전 자료를 썼는데 이 유병자라는 표현도 쪼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 내용을 먼저 보면 2021년 암 발생 통계가, 그 상세 통계가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데요. 전체 암은 27만 명 넘고요.
그중에 제일 이제 많은 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이고 두경부암, 이제 비인두암을 포함해서 구강암, 후두암, 하인두암, 구인두암, 비강암, 부비동암, 침샘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두경부암이라고 그러는데 두경부암은 전체가 한 6천 명 좀 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 이제 원발 부위 미상 경부 전이암은 이 코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6천 명에서 7천 명 사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장 흔한 것은 구강암이고요. 비인두암은 2021년 1년 동안 445명의 새로운 환자가 진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7만 명에서 나눠보니까 27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전체 암 중에 0.16%예요. 그래서 1년 발생하는 환자 수가 340명이니까 옛날 유병자가 340명은 좀 안 맞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예전 자료를 제가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2014년 보니까 2014년도에 1년 동안 발생한 환자 수가 364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경부암은 증가 추세에 있긴 한데 구강암이나 구인두암, 비강 부비동암, 침샘암 이런 것들은 9년 동안 60% 정도 증가했고 거기에 비하면 비인두암은 증가폭이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요. 다른 원인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암이고 1년에 한 400명, 500명, 450명 사이 정도 새로 진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인두암 모든 암의 이제 치료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서 영어로 되어 있고 해서 뭐 자세히 읽어보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말씀을 이제 해드리면 그 암의 병기 그 진행한 상태는 세 가지의 요소를 분석을 해서 그걸 조합해서 병기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원발암,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 비인두에 생긴 암을 비인두에 있는 암, 그 암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비인두 안에만 있느냐, 비인두 주변에 연부 조직까지 갔느냐, 비인두 주변에 뼈를 침범했느냐, 아니면 비인두는 그 뇌 바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비인두암이 진행하면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4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암은 제자리에서만 그 진행하고 주변 침범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수준만 진행한 암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림프절로 전이된 정도를 N병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목의 아래쪽 3분의 1보다 더 위쪽 대략적으로 그 정도 위쪽에만 전이가 있을 때 크기도 작고 뭐 그럴 때 한쪽만 있고 그럴 때 N1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 범위는 그런데 양쪽으로 전이가 있으면 N2고 6cm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에 N3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기수 1기는 비인두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가 없고 2기는 비인두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전이가 목의 상부에만 있거나 혹은 비인두암이 좀 주변 침범을 해서 연부 조직, 비인두 주변의 연부 조직까지 침범을 했는데 전이가 없거나 또는 목의 상부에까지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 2기라고 그러고요. 더 진행하면 3기, 4기 A, 4기 B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암에 진행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암에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암도 마찬가지일 텐데 암이 진행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크기가 되게 작거나 뭐 어떤 부위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러면 수술만 하든지 방사선 치료만 하든지 그렇게 해도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위치상 수술을 깔끔하게 하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뇌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여유 있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근데 다행히 이 비인두암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인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이 두경부암은 비인두암하고 구인두암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암은 방사선 치료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비인두에 국한되어 있거나 비인두 주변 연부 조직까지 침범한 비인두암은
방사선 치료 단독 치료로 주로 치료를 합니다. 물론 조금 진행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보다 좀 진행해서 어 그 목의 상부 한쪽 상부에 림프절 전이까지 있는 경우 혹은 주변 침범, 그러니까 비인도에서 주변 침범을 했는데 그게 뇌나 이런 뭐 신경을 침범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뼈까지 침범한 경우, 그런 경우까지는 어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워낙 치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 암 그 병원들 이제 연합회에서 어 낸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 연구를 권하고 있어요. 임상 연구라는 것은 치료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비교해 보는 연구들, 예를 들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를 뭘 쓸 건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제 인덕션 케모라는 거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반응을 봐서 다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 임상 연구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고, 혹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것을 또 권하고 있긴 합니다.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사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초기는 아니고 조금 진행한 정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진행했어도 항암 방사선 치료하니까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초기는 아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는 제가 이제 논문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논문은 타이완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 비인두암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드문 암인데 중국 쪽은 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이 중국이나 홍콩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논문은 어 그 림프절 전이가 없는데 국소적으로 진행을 이제 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만 모아서 1 기, 3 기, 4 기를 이제 다 모아서 요게 생존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생존 곡선은 처음 이제 치료 시작할 때 요 시점이, 이 연구 같은 경우에 875 명입니다. 875 명이고 이 환자가 1명 사망할 때마다 이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이제 사망하는 시점과 숫자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하면 5년 생존율은 이 그룹에서는 75%? 이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 그룹에서는 5년 넘어서도 이제 사망하는 환자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7년 동안 관찰한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요거는 어 좀 많이 진행한 환자들, 3 기, 4 기 A 환자들에 대해서 항암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를 비교한 연구인데, 뭐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3 기, 4 기여도 5년 생존율은, 이 전체 생존율은 약 85% 정도 됩니다. 이 오버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표가 조금씩 다 다른 생존 곡선인데, 이 오버올 서바이벌은 환자가 이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게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인두암을 치료하는 중에 폐암이 발생해서 폐암을 치료했는데 그걸로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뭐 다른 뭐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요거를 보면 이 그래프는 치료 후에 어 폐전이 같은 이제 원격 전이가 없던 사람이 원격 전이가 생기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약 15% 정도 환자가 치료 후에 원격 전이가 생긴 것을 표시한 거고요. 요거는 5년 동안 약 10% 환자가 국소 부위 또는 림프절, 비인두와 림프절에 전이 재발한 소견이 있는 환자를 표시한 건데 약 10%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4 기여도 5년 생존율은 80% 넘습니다, 이 그룹은. 그죠? 치료가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는 잘 되는 편입니다.
어 요거는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방사선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비교한 연구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일 최신 방법이 IMRT라는 건데 IMRT를 한 그룹이 다른 거랑 비슷한 경우도 있고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어 이게 T1, T2 그러니까 원바람이 좀 조기인 경우는 어 재발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5년 동안 10% 90% 그러니까 재발한 경우가 10% 정도 되는 거고요. 전체 생존을 보면 5년 동안 비인도암이든 다른 원인이든 돌아가신 분이 약 20% 정도 됩니다. 3-4 기는 좀 더 많죠. 그래서 여기도 3-4 기에서 대략 생존율은 약 5년 생존율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면 아주 조기일 때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 예후가 어떠냐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병기로 1 기, 2기 환자들을 모아 놓은 건데 하는 경우는 10% 이내고요. 이게 20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약 한 7년 정도까지는 재발 환자들이 좀 생기다가 그다음에 안 생기는데 대략 10% 이내고 이건 원격 전이가 생기는 경우도 10% 이내고 요거는 이 비인도암으로 돌아가신 환자도 10년 동안 한 10% 이내고요. 다른 전체적으로 사망률을 보니까 10년 동안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수록 확실히 더 좋다는 것을 요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빈 씨가 나온 기사를 다시 제가 좀 수정해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비인도암은 유병자 숫자가 아니라 매년 환자 발생하는 숫자가 한 400에서 450명 정도 되고요. 투병은 어느 정도 어떤 과정까지 포함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제 치료하는 기간으로 치면 일반적인 상황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기간만 하면 한 6 주, 7주 정도 됩니다. 6-7주 정도 되고 준비하는 기간 포함해서 약 2 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중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항암 치료는 보통 3 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최소 5년 정도를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까지 다 투병이라고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고생하는 많이 고생하는 거는 2 개월 요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는 것까지 치면 뭐 한 1년 정도는 좀 투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은 90% 넘고요. 전반적으로 생존율은 한 70에서 90%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 답변 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계가 안 보이네요. 자 도토리 님은 "호흡이 불편해서 CT를 살펴보니까 코에서 상악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어 FESS 수술은 굉장히 흔한 수술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FESS는 이제 영어로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라고 해서 그냥 제일 기본적인 축농증 부비동염 수술이고요. 뭐 요즘 제가 이 분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일 기본적인 치료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해당하신 저기 분야의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꼬미 토리님은 비인두 종양 CT 검사 결과 아데노이드 진단을 받았고 제거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추가 면역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암일 수 있나요? 어 인제 추가 면역 검사는 이제 일단 조직 검사를 하면 기본 염색이 있습니다. 기본 염색을 해서 이제 세포 모양을 보는데 그 세포 모양을 보고 어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 면역 검사라는 걸 추가해서 합니다. 그래서 면역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뭔가 좀 더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비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이 아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이러스가 세포가 에 있는지 뭐 이런 검사를 하고 모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 면역 검사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해피라이프 님은 "1 년째 저녁에 세면할 때 코를 풀면 핏덩어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한쪽 코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한쪽 코에서 코피 나오는 거는 그 우리 이제 코는 가운데 연골과 점막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코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연골이 보통 조금씩 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심한 분들은 한쪽 코에 이제 건조하게 돼서 코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면 근처의 비누과에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비염 이제 그 앞쪽에 코피가 자주 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괜찮다고 하면 내시경을 좀 안쪽까지 넣어서 비인두까지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인두하고 부비동하고 부비동암, 비강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긴 한데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민림 님은 귀 밑에 대추 씨만한 단단한 멍울이 만져져요. 2년 전에 귀 앞에 멍울이 발견돼 수술을 했는데 양성이었는데 2년 전에 뭐 같은 부위에 생겼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보통은 이제 임파선, 림프절이 부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초음파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초음파 검사 잘하는 병원으로 가셔 가지고 초음파 검사해 보시면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JX 룸님은 역류성 후두염이 심하면 암 올 수 있나요? 아 역류성 후두염은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아마 90 년대쯤에부터 인제 저런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저것 때문에 암이 이렇게 흔하게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두암은 제일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이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고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후두 내시경을 뭐 1 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좋고요. 담배를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금연하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왕게임장 님은 형님이 편도암으로 수술하고 3 개월 하고 3 개월 전에 5년 관해 판정을 받으셨는데 담배를 아직 피우십니다. 형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최근에는 그 편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HPV거든요. 그래서 뭐 담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물론 관련 있는 편도암도 있긴 합니다. 네, 편도암뿐만 아니라 담배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암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보통 편도암 진단받고 다른 암으로 뭐 이렇게 이쪽 분야의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담배 끊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담배 끊으면 담배 자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니까 지장이 있겠죠. 네. 그레이스 님은 75세 여자시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세요. 침샘 종양 크기가 3에서 3.5 센티미터 조직 검사 양성이었는데 1 년에 1% 악성 가능성이 늘어나고 해서 수술 여부는 집에 가서 상의해 보고 예 그래서 수술하신다면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크기가 되게 큰 편이네요. 요즘 90살 정도는 대부분 사시잖아요. 앞으로 15년 건강하게 사시려면 저는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하선 종양 수술은 대부분 1 시간 이내로 끝나고요. 입원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퇴원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1박 입원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같은 분이 그레이스 님이 귓뼈 안쪽으로 혹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좀 많이 아프고 어 이건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초음파에 잘 보이는 부분이면 초음파로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에 잘 안 보이는 부위면 MRI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CT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김성수 님은 음 비인두암 4기 치료 중이신데 어 예 키투르다 면역항암제 12회 맞고 항암치료 방사체 30회 하고 미가 걸려서 예
지금 맛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네요.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버티시고 맛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어 대부분 아 거의 다 돌아왔던 것 같아요. 뭐 1 년, 2년 걸리는 분도 있긴 한데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제, 뭐 비타민 이런 거 챙겨 드시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구강암을 소개해 드리는데, 구강암이 저희 헤드넥 두경부암 중에 가장 흔한 인제 암이거든요. 6천 명 중에 한 2천 명 정도 되니까 두경부암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예전에는 후두암이 많았는데요. 인제 흡연하시는 분이 점점 줄어서 후두암은 많이 줄었고 구강암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강암 치료 결과는 어떤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건데 5년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음 총 몇이었지? 어 기억이 안 나요. 4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부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구강암은 어 그냥 구강암이라고 해도 설암이 제일 흔한데, 설암 뿐만 아니라 입술, 혀 옆에 잇몸도 부위별로 쪼금씩 다 다르고, 볼 점막, 그다음에 경구개의 점막, 이게 되게 다양한 부위에 생겨서 치료 결과를 딱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제 원발 부위의 병기에 따라서 했더니 T1 조기에는 84% 원년 생존율이, 이거 쪼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낮은 것 같고, T4 많이 진행했을 때 60%, 요거는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어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교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5년 생존율이 50%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림프절 없는 상태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되고요. 어 1 기, 2 기, 조기 구강암은 온전 생존율이 87%고 진행성 구강암은 60% 정도다. 요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하는데 아마 400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또 찾아보는데 이 논문은 67명 가지고 했어요. 9년 동안 한 분의 수술하는 의사가 어 본인 환자를 이렇게 정리해서 했는데, 요걸 보니까 전체 생존율은 아까랑 비슷한데 쪼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병기라 해도 쪼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전체 또 환자는 병기가 분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데, 1 기, 2 기는 아까 그 예 앞에 보면 1 기, 2 기는 87% 였는데 여기는 90% 넘습니다. 저는 2 기는, 특히 1 기는 이 정도가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 논문에서는 4 기가 5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 그래프가 보면. 어 이건 치료 결과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자신 있게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예전에 제 환자분들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인제 소개를 드리려고 예전 자료인데 갖고 왔습니다. 예전 자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죠. 이게 2015 년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를 할 때 전 10년 동안 어 제가 2005 년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를 했는데, 그 시기 동안에 제가 치료했던 두경부암 환자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는 자료가 그렇게 막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대상 기간은 약 10년 정도 되는데,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파견 1년 가 있었고 해외 연수 1년 반 있어서 다 빼면 한 7년 정도 됩니다. 만 7년 기간 동안에 외래 환자 리스트를 다 빼서 제가 직접 다 찾아봤어요. 13,000명 넘게 찾아보고 두경부암 환자를 보니까 이 정도 되고, 제가 진단하고 치료에 관여했던, 적극적으로 제가 주치의로 치료했던 환자분이 보니까 7년 동안 545 명이었어요. 이 수치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아까 앞에 이 논문은 보면 9 년에 구강암 67 명인데 뒤에 보면 제가 7년 동안 131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환자를 제가 치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암은 이렇게 이제 혀에 생긴 큰 암, 뭐 혀나 입안에 이제 생기는 암인데, 이분은 이제 임신 24주였어요. 그래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혀에 생긴 암이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요거는 이제 유리 피판술이라고 그래서 이 허벅지에서, 이분은 아니구나. 예, 자료를 보니까 팔에서 했네요. 팔에서 살을 떼서 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팔의 살로 만든 혀이고요. 근데 추적 관찰 중에, 그 24주에 이제 그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가 수술 후 한 이틀째 되는 날 애가 나와 버렸어요. 나와 가지고 어 저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고, 현재 건강하게 그때 환자분 산모도 건강하게 최근에 저희 병원에 몇 년 전에 한번 오셨어요. 한 10년 된 시점에 오셔 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분은 또 특이하게 폐전이가 있었는데, 폐전이에 대해서 폐전이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흉부외과에서 흉곽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 가지고 다행히 요 부위도 재발 없이, 예, 현재까지 잘 지냅니다. 요건 발표 때가 2015 년이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그 치료했던 환자가 구강암 환자가 131 명이었는데, 여자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어 초기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어 가지고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냈던 케이스가 52 케이스나 됩니다. 꽤 많은 편입니다. 80, 설암에서 절반 이상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고요. 생존 곡선을 보면 이거 재발에 대한 생존 곡선이고, 이거는 전체에 대한 건데, 3, 4기는 한 1 년쯤 됐을 때 재발하신 분이 한 40% 정도 되고요. 재발해도 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신 분은 1 기에는 한 분도 없었고요. 2 기, 3 기는 5년 생존율이 약 90% 정도 되고, 4 기는 60%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까 저기 큰 데이터에서 보면 그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후두암은 이런 이제 성대에 생기는 암이 제일 많은데, 성대 아래쪽에 드물게 생길 수 있고 성대보다 위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암은 113 명이었는데 82 명이 성대에 생겼고, 성대 위쪽에 생긴 분이 27 명, 성대 아래쪽에서 시작한 암이 4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초기 성대암은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다른 치료 없이 수술만으로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이거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그래프인데, 1, 2 기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 관찰 기간 동안 전혀 없었고요. 3, 4 기는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존 곡선을 보면 1, 2 기는 5년 생존율이 100%고, 3 기는 66%, 4 기는 44%입니다. 그 성대암은 좀 진행했을 때 성대를 잃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아주 옛날에 비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을 하는 시대로 오면서 오히려 이 생존율이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더 진행해 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예후가 좀 더 좋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암들도 뭐 이건 드문 암이어서 지나가고요. 구인두암은 요즘 그 증가 추세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인두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 암의 중요한 원인인데, 이 원인으로 생기는 구인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HPV는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성접촉에 의해서 암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인두암은. 그래서 이런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가다실 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커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구강암은 가다실 국가를 맞아주면 예방이 될까요? 하셨는데 구강암은 HPV랑 관련이 없고요. 이 구인도암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도암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돼 있지 않은데 미국 FDA에서는 가다실 국가 백신을 두경보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마 9세부터 46세까지 두경보암 예방 목적으로 가다실 국가를 맞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늦은 편이어서 아직 허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에서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 백신을 맞으면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는 건데요. 그러면 남자 여자 전파되는 것을 다 같이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인도암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은 방사선 치료에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인도암도 치료가 비인도암처럼 잘 되는 편이에요. 진행한 정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서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낼 건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아예 하지 않고 아까 비인도암처럼 항암 방사선 치료를 그냥 이 완치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효과가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이 항암 방사선 효과를 좀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먼저 해보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레지던트 때 90년대에도 서울대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쭉 많이 하다가 2000년, 2010년 정도 되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 데이터를 봐도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치료했던 구인도 환자는 85명이었는데 그중에 68명이 편도였고요. 혀뿌리 쪽. 혀뿌리도 결국 편도 조직입니다. 뭐 거의 같은 거고요. 요거는 연구계. 그래서 주로 편도였는데 HPV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 가지고 검사를 했던 환자 중에 96% 정도에서 이 HPV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검출되거나 아니면 P16이라는 단백질이 이 HPV랑 관련되는 면역 그 화학 검사를 하는 단백질인데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논문들에서 뭐 굉장히 높은 비율로 HPV가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2015년 당시만 해도 제가 요렇게 발표했을 때는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을 리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연구했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치료는 이제 수술을 기반으로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치료 단독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 목적의 그런 치료를 한 케이스도 비슷하게 있었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 보고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 방사선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이제 뒤늦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1, 2, 3, 4기가 이게 2015년도 발표여서 2015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2017년에 병기 체계가 바뀌면서 2018년 환자부터는 새로운 병기 시스템을 쓰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면 전체 편도암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4기인데도 불구하고 20% 밖에 안 돼요. 1, 2, 3기는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편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거 병기 시스템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별로 이 성 저기 그 어 이 생존 곡선이 다르게 보여야지 기수를 환자분은 몇 기시니까 어떻게 치료 결과가 어떨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치료 결과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최근에 나온 2017년도에 변경된 경우는 이제 옛날에 1, 2, 3기였던 거는 거의 대부분 1기로 되고요. 이 4기도 2기부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기수가 완전히 바뀌는데 어쨌거나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 전체를 다 봤을 때도 80% 정도의 생존율이니까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요거가 인제 좀 진행한 구인도암 환자들을 수술을 먼저 하는 치료하고 그냥 항암 방사선 치료를 완치 목적으로 쓰는 거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 보는 거하고 이렇게 생존 곡선을 나눠 봤더니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제일 안 좋아요. 이제 질병 그러니까 이 구인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는데 모양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방사선 추가하거나 수술만으로 한 경우 또는 항암 방사선 단독을 한 경우는 비슷하고요. 항암 치료 먼저 한 경우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에서는 두경부암 편도암에서 항암 그 선행 항암 치료 또는 유도 항암 치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게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요걸 많이 쓰진 않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질문 또 예. 아리아리 님은 비염에 코감기 오고 턱 밑에 혹이 생겼어요.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비염에 코감기 오고 턱 밑에 혹이 생겼으면 뭐 일반적으로 일단 임파선염, 림프절염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고요. 그 혹이 감기 증상이 좋아지면서 천천히 이제 없어지거나 작아지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달, 2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만져진다고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님은 그 귀 안쪽으로 혹이 들어가 있어서 조영제를 넣는 게 아니고요. 조영제를 넣는 이유는 주변과 다르게 보이는 걸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치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치하고 관계없고 종양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요. 위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빨간 니트 님은 혀끝에 백반증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하셨나 봐요. 통증이 심했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은 아니었고 5월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지금은 그러니까 잘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뭐 암이든 뭔가 이상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직 CT나 MRI나 뭐 초음파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병원 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커 님은 가다실 국가는 몇 달 기간을 3번 맞고 끝내는 건 아는데 10년 이상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3번을 맞는 것은 처음에 맞고 2달째 맞고 6개월째 맞거든요. 10년 이상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이제 미국에서 권하는 나이는 9세에서 46세인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29세인가 그럴 텐데 그렇게 나이가 이제 제한돼 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을 때 맞는 것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겠죠. 새로운 성 파트너가 계속 있다고 그러면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적고 이미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예방 효과라는 것은 백신의 예방 효과라는 것은 이제 새로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를 차단해 주는 효과인데 여러 바이러스를 경험을 이미 많이 한 이후의 분들은 백신을 맞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미르슈아 님은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을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 물렁한 뼈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물감이 종종 느껴지지 목에 부은 느낌이고 신 소리가 나요. 갑상선 질환과 관련 있는 걸까요? 하셨는데
가래낀 소리는 갑상선 질환은 이런 증상하고 관계없고요. 목 이물감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위산 역류나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흔한 종류고요. 뼈가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여기 연골하고 뼈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잘 잡는 거, 고개를 자주 들고 하늘을 자주 보시고 일자목 안 되게 목도 잘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갑상선과 일단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가래 낀 느낌, 소리 이런 거는 실제 가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서 그 후두 내시경 한번 보시고 가래가 있는 건지 없는데 이물감만 있는 건지 보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하인도암은 좀 드문 암인데 되게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양한 치료 방법을 오와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하나 이렇게 프리퍼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이런 거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상 좀 진행하면 후두를 제거해야지만 깔끔하게 수술이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좀 드문 편인데 이 성대 바로 성대 이쪽은 후두고 옆을 하인도로 가거든요. 요런 다른 분이고 요 두 사진이 같은 분인데 고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속에 있는 게 조금 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진행한 상태의 암을 수술을 잘 하려면 여유 있게 떼려면 후두가 제거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 수술이 어려운데 항암 방사선 치료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치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생존율은 1, 2기는 5년 생존율이 제 환자 같은 경우 몇 명 안 됐는데 100%였고요. 3기, 4기는 50% 정도 됐습니다. 원발부 이상 경부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찾지 못했는데 목에 림프절에 임파선에 암이 발견된 경우인데 림프절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은 림프절에서 시작된 암은 아닌 걸로 확인된 경우. 림프절에서 시작된 암은 림프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림프종이 아니고 이 어딘가 점막에서 생겼을 암인데 림프절에서 발견됐는데 점막은 원발 부위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체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이 전체는 70% 정도 되네요. 이 경우에 절반 이상은 HPV랑 관련이 있거든요. HPV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예후가 좋고요. HPV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예후가 좀 더 나쁩니다. 침샘암은 귀밑샘, 이하선, 혐의샘, 설하선, 턱밑샘, 악하선, 그리고 입안에나 코나 이런 점막에 있는 소타액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세 개의 그 침샘에 생기는 암을 침샘암이라고 그러고 점막에 있는 소타액선에 생긴 암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볼에 있는 볼 점막의 소타액선에서 암이 생기면 구강암이고요. 구강암 중에 침샘암 종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이게 재발률이 다르고 한데 전체 생존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침샘암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20가지 넘는데 얌전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후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발한 암을 치료한 경우가 제가 좀 많았었는데 재발한 상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저희 서울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해서 한 이후에 제가 재발암에 대한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정리를 그때 했었는데 꽤 되네요. 몇 명인지는 지금 6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년 내로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요. 2년이 지나면 재발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년 재발암을 치료하신 분들은 2년 사이에 예후 판정이 되는 그런 영향이 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암은 확실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2년 생존율이 50%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맺은 말인데 지금도 오늘도 이걸로 맺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조기 두경부암은 수술만으로 완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조기 후두암 1기 그리고 2기 초에 후두암은 레이저 수술만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설암 1기와 2기 초에 설암은 혀 부분 절제술만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90% 이상 됩니다. 근데 요 상태를 지난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성 두경부암 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 팀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저희 땡큐 서울은 조기 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진행성 암 중에서 수술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주로 이제 전원해서 이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 수술이 큰 도움이 안 되는 암들은 빨리 진단해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행성 두경부암 치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치료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치료를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할지 조합을 할지, 이런 치료 선택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진행한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나는 임상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선택하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시면 앞으로 후세에는 더 좋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기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naver.thankyou서울에서 질문하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병원 원장님들이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네. 대부분 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